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유감을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올여름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구절판 등 전통 한식과 경주법주를 즐기며 2시간 넘게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오늘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6개 경제단체장 등 한국 경제인들과 만난 뒤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두 정상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를 소개하며 반대 목소리를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따른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오늘 논의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 회의도 취소됐는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해 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후 당 쇄신 논의에 속도를 내려던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엔 쌀쌀하다가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면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1998년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을 현장 시찰단으로 파견하기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된 데 대해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를 본 궤도에 올리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번 셔틀 외교 재개를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확대, 반도체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를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한일 관계가 좋았던 시절보다 더 좋은 시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셔틀 외교 복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회담 이후 한일 관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それから2ヶ月足らずの間にすでにさまざまな対話がダイナミックに動き出しています。
한일 양국 정상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삼을 여러 국제사회 과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은 방송 뉴스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반대 목소리를 부각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메인 뉴스에서 한국 민중은 일본의 역사를 바로 볼 것을 호소하며 군사동맹에 반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를 소개했습니다. CCTV는 또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에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동맹국으로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일 셔틀 외교 복원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더 긴밀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동맹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에 더 협력할 것을 요구해온 미국으로선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젊은 층에서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난 점을 윤 대통령의 결단이 가능한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도쿄와 서울이 더 긴밀해질수록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언론들은 다만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한국인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관계의 90% 이상은 국내 정치라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우파 정치인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일본도 미국의 미묘한 압력에 고민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for your political courage and personal commitment to diplomacy with Japan.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말 일본이 주최하는 G7 회의에서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과거사는 정체성 문제라는 전문가 발언을 전하며 일본과 화해는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아 정상회담을 열면서 12년 만에 두 나라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 또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제 발언을 보니까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뭐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걸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는 약간은 못 미치지만 기시다 총리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진일보한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의 있는 조치는 조금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닌데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다고 좀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서 뭐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특히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외무상을 지냈기 때문에 네. 외교적 수사에 상당히 익숙한 정치인인데, 그러한 정치인이 개인의 감정을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양국 간의 합의나 아니면 이런 논의 없이 자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둘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지금 일본을 사례로 들면 늘 독일과 좀 비교를 하곤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죄를 하는데 일본은 왜 그걸 못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빌리 브란스 총리 같은 경우는 유대인 묘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 하는 사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흔히 얘기하는 건 이제 냉전 시기에 이제 어떠한 일본의 반성의 기회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냉전 구도 속에서 그런 것이 잊혀졌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일본 국민들 차원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일부 지도자이고, 그것을 어떠한 독일처럼 선거에 의해서 히틀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일본 군부에 의해서 자신들도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런 면에서는 독일하고 좀 비교하는 건 가당치 않다, 뭐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의 인식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기 전에 뭐 일본 외무성에서는 아니면 자민당에서 뭐 이렇게 반성과 사죄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강경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외무성 관료들은 이런 표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민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보수를 대표하는 자민당이기 때문에 보수파를 의식한, 특히 기시다 총리가 속해 있는 기시다파는 그래도 조금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네. 최대파벌인 아베파는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역사전이라고 하는 역사 전쟁이 중요하다라고까지 언급할 정도로 이런 역사 문제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주문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아베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난 그 아베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을 지냈잖아요. 이 경력도 사실 좀 계속해서 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죠. 네, 2015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있을 때 외무상을 지냈었는데요. 예. 당시에도 사실은 뭐 아베 전 총리의 어떤 결단도 있었습니다만, 그 결단을 이끌어낸 것은 역시 기시다 외무상이 그 한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아베 총리에게 이런 위안부 해결을 위한 합의에 대한 어떤 결단을 촉구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전에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 일본이 안전성 문제를 좀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시찰단을 파견하겠다, 이걸 허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큰 쟁점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우리 측이 요구를 했고 일본 측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전에는 한일 간의 공동조사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한국의 조사단을 시찰을 한다는 그러한 것에 허용을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결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 시찰단 파견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들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의심의 눈초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명분을 주지 않을까. 네네. 이것이 일본은 이미 7월 달 정도에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예, 상황에서 한국이 거기에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도 이번에 표명을 했듯이 한국, 일본 국민들의 건강 또 우려를 고려해서 이러한 것을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순한 시찰은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시찰단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앞으로의 좀 관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우려가 있다면 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후쿠시마 수산물이나 뭐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일본 언론에서는 이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 해제에 관한 일본 측의 어떤 의제 설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결국에는 일본 측에서 이것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과학적 검증이 된다면 일본도 반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있어가지고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뭐 건강에 뭐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아마 차후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랑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지금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이 또한 그 이번 시찰 문제가 또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증, 엄격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본 정부도 우리 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뭐 제약을 두거나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한일 양국 만남으로 한일 정상과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됐는데 이게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근데 이제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좀 급물살을 타게 됐잖아요.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양국 공통으로 느끼는 그 이익 혹은 위협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어떤 현상 변경에 대한 우려, 이런 국제 사회에서의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공통 이익 인식에 기반한 네. 이제 이익 추구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정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일단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사실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 때만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시선은 있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또 정책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자세를 보면서 아마 진정성을 인식한 것 같고 거기에 호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그 방안, 그러니까 답방이 올해 사실 한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빨리 한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이 이유는 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시다 총리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3월 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고 예. 사실은 19일 날에 이번 달 19일 날에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한국 대통령이 오게 하는 것은 좀 실례인 것 같다. 기시다 총리가 원래 7월 달에 방한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전에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한번 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G7 정상회의를 최종적인 목표로 해서 한일 정상회의,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통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아마 그런 프로세스까지 생각해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 안보 협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 양국이 뭐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공동의 안보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좀 같이 했는데 안보 협력도 앞으로 한일 간에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동안 사실 한일 간에 가장 우리가 국민 감정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분야가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뭐 네. 경제 협력 같은 것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식량 위기나 어떠한 그런 국제 질서에서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면서 같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안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해서는 뭐 북행 미사일 대응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환적이라고 하는 해상에서의 환적 문제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하고 있는 사이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 그러니까 핵협의 그룹을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더 확대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기존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억제를 미국의 핵 억제를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의에서 이제 NCG에 대한 합의가 되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핵 억제력에 대한 협의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일본도 이제 한미가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아직 한미 간의 구체적인 논의나 어떤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진행되면 일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두고 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나 뭐 러시아,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조금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면 뭐 북중러 대 한미라고 하는 그런 대립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하나 주목을 했던 것은 한중일 프로세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도 역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중국을 명확한 위협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보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중국을 배려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고요. 한일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 화이트리스트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2019년도에 이런 우리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서 사실은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번 3월달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왜 바로 복귀를 하지 않냐 이런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태도를 보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그런 정치 프로세스를 보면은 한국보다는 항상 속도가 좀 느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빠르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일본은 조금 어떻게 보면 느리고 어떻게 잘 표현하면 이제 신중한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기자 총리도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 오늘 그 일정을 보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 단체와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한일 간의 경제 교류가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경제 교류 협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 안보라고 하는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구축 우리 한일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강조했던 AI 양자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일 간에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한일 청년 교류 활성화 관련 논의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발표에서도 일본 측에서 제네시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네시스 프로그램은 사실 기존에 있던 건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년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한국 학생들도 한 1년에 500명 정도 이미 받고 있는데 그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뭐 일본에서 이제 문부장학생 장학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받았었는데 네. 그런 거가 유사한 형태로 한국에서도 이제 일본에서 오는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아마 기금 액수나 이런 데서 아마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따른 설화로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넘겨진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오늘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가 오늘 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 번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한때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다 김 의원 논란이 더해지며 당 쇄신 논의에 불을 댕기려던 민주당은 악재를 만난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김 의원이 보유 중이던 위믹스 가상화폐 80여만 개를 인출하자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넘긴 겁니다. 불법 거래가 없었다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던 김 의원은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도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인출한 가상화폐를 전부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들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일단 김 의원의 해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따로 만들어 지금 소통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관련해서 상황 공유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60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한 김 의원이 약자 행세를 했다며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주식 판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면서 같은 기간 거액의 예금이 늘어난 건 어떻게 된 거냐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함께 거론하며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후 당 쇄신 논의에 속도를 내려던 시점에 불거진 김 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민주당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힙니다. 향후 검찰 수사로 위법 여부는 밝혀질 전망이지만 여당의 거센 공세 속에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모두 9,400만 원을 만들어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월세 거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7제곱미터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각각 전월세 계약이 8건씩 체결됐습니다. 올해 같은 시기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전세 4건, 월세는 8건입니다. 그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전세가 저희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세차할 때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아예 기존에 계셨던 전세도 월세로 주인들한테 제시를 해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요.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에서 지난해 55.1%로 상승했고 올해는 59.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규모이면서 원래부터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 쪽으로 임차의 수요가 더 몰렸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체결된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는 2011년 1분기 24건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내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여타 오피스텔 등의 월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역시 전월세 사기 행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계약 시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잦아들기 전까진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 등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가 부도 사태인 채무 불이행을 경고하면서 정부 부채 상한을 올려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의회 지도부를 모아 조건 없는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G7 출장 기간을 줄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전했습니다. 시한이 다음 달 초로 다가왔다며 의회가 정부 빚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Congress's job to do this. If they fail to do it, we will have an economic and financial catastrophe that will be of our own making. 상원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도 채무 불이행은 사회보장제도의 중단을 뜻한다며 협조하지 않는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o the MAGA Republicans' irreparable, irresponsible brinksmanship, hostage-taking with the debt ceiling and the possibility of default. 현재 미 연방정부가 낼 수 있는 빚의 상한은 31조 3,800억 달러 수준. 채무 불이행에 이르면 주식시장 충격, 실업률 폭등, 연쇄 부도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재앙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강경한 자세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기금 폐지 등 공화당이 단독 통과시킨 정부 예산 삭감 법안을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You've got a choice between accepting the House bill or entering into a discussion which the Speaker's been trying to have with the President for some time for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of them. 곧 의회 여야 지도부를 만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에 협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서 열흘도 남지 않은 해외 순방 일정 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아침 공기가 다시 쌀쌀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4도가량이 낮은 상태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과 충청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9도, 대구는 6.1도, 부산은 9.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SUV 차량이 건물 외벽으로 돌진하면서 일가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전남 여수에서는 선로를 따라 걷던 6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량이 건물을 마주한 채 멈춰섰습니다. 터진 에어백이 사고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SUV 승용차가 모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SUV는 오르막길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선로 위를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남 여수시 여천역에서 60대 남성이 KTX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철도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곧바로 출동했지만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미 기차 아래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셔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아직 확인은 못 해가지고요. 숨진 남성은 열차를 등지고 선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선로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추산 50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오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 내부에서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인기가 높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며 금값은 더 오르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는 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종로 금거래소. 금값 고공행진 소식에 옷장 속에 묵혀뒀던 금을 팔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 해서 689만 원이에요. 배로 뛴 금값에 한 돈짜리 돌반지는 옛말이 됐고 종이처럼 얇은 0.5돈 순금 반지가 인기입니다. 금 현물 투자 수요도 늘었습니다. 금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3월 이후 주요 시중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70여 원어치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폐물들, 금거북이, 다양한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의 그런 판매가 아주 잘 돼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들이 역시 한 5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꾸준히 매입하며 국제 가격을 끌어올린 데 이어 올해는 인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빠르게 다량을 사들이고 있는데 기축통화인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금 보유량은 세계에서 36번째로 2013년 2월 매입이 마지막입니다.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나라가 주로 매입하는 데 반해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늦었고 금 매입 당시에 이제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쉽게 이제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달러를 많이 처분하고 있잖아요. 달러를 매도하고 금을 좀 비축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동맹들 균열이 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학적인 것도. 무엇보다 쉽게 사고 파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금은 외환 보유 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술을 마시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잠금 장치를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법제화와 더불어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주를 마신 뒤 차량에 부착된 기기에 크게 숨을 불어넣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45%라는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차키를 넣고 돌려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김을 측정해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시동을 건 사람과 실제로 차를 몬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업이 통근버스에 시범 도입한 이런 음주 시동 잠금 장치는 얼마 전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배승하 양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나중에 면허를 재발급해줄 때 차량에 최대 5년 동안 잠금 장치를 다는 조건을 다는 게 골자입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떼면 벌칙도 부과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만큼 이번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정 결과가 기계마다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기술 표준화 역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표준화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든 마약,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접하게 될까 봐 두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찰이 음료 속 마약 성분을 잡아내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했는데 10가지 마약을 30초 만에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얼핏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 종이 막대는 사실 경찰과 성균관대학교 등이 함께 만든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입니다. 코카인이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 10가지 마약을 30초면 잡아내는데 100만 분의 1g의 작은 양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우유와 필로폰이 들어가 있는 우유에 각각 키트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막 30초가 지났는데요. 필로폰이 들어있던 우유에는 동그란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성이란 뜻입니다. 마약 키트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음료나 음식에 몰래 마약을 넣어 먹게 하는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당장은 경찰 수사에서만 사용하지만 안정성 검사를 거쳐 2년 뒤엔 일반인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키트를 들고 다니면서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분들도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관 분들도 현장에서 이 물질이 마약인지 아닌지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음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자충격기와 3단봉 등 경찰이 최근 개발한 치안 장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 조끼는 가벼우면서도 흉기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접이식 방패까지 펼치면 현장 경찰관 보호와 범인 제압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국산 소재와 기술을 적용해 외국산 장비보다 가격은 낮추고 실용성은 높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흉기라고 하면 칼뿐만 아니라 어떤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송곳, 가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치명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고 경찰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역시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 시각 세계NN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던 시리아가 12년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살자로 지목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국제 외교 무대에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군을 향해 미사일이 연이어 불을 뿜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 몫이 됐습니다. 알 아사드 정권은 반정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폭행과 고문은 물론 민간인 거주 지역에 화학 무기를 살포해 1,4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반정부 세력 강경 진압으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던 시리아가 12년 만에 다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اتخذت الدول العربية قرارا باستئناف مشاركة وفد الجمهورية العربية السورية في اجتماعات مجلس جامعة الدول العربية وجميع المنظمات والأجهزة التابعة لها.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가운데 13개 나라만이 찬성할 만큼 시리아 복귀는 찬반이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의 조건이 걸렸는데 시리아는 정치적 방법으로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요르단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밀매와 난민, 테러 문제 등을 아랍연맹 회원국과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의 복귀 결정에 따라 최악의 전쟁 범죄자란 악명을 얻은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오는 19일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في هذا التوقيت تحديدا ان المصلحة العربية تتطلب انه لا يترك الشأن السوري بمفرده هكذا.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는 지난 2월 튀르키예 강진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아랍권 원조를 주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의 관계 회복으로 마약과 테러, 난민 등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또다시 무장한 범인이 쇼핑몰에서 총격을 가했다며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신원조회와 총기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영국 대관식을 TV로 지켜본 시청자가 평균 1,880만 명이고 순간 최대 시청자는 2,0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BBC는 현지 시각 7일 시청률 집계기관인 바브를 인용해 대관식이 치러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중계 프로그램 시청자가 1,88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오 직후에는 시청자가 2,0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대관식을 영광스러운 행사로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철수 예정인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바흐무트에서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바흐무트 지역 작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군을 분쇄하고 러시아군이 전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지역 95%를 통제하고 있으며 남은 5% 지역도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북동부 소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약 2만 3천 명이 대피했다고 인도군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인도 마니푸르주에서는 한 부족단체 시위 행진으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인도 당국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폭력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공식적인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현지 PTI 통신은 병원에 안치된 시신수를 집계한 결과 최소 5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운영난에 부딪혀 다른 과목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다음 달 11일 학술대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미용과 비만, 당뇨, 하지정맥류, 통증 등 성인 대상 진료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말 소청과 의사회가 저출산과 낮은 수가로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한 데 이어 진료 과목 전환을 돕는 후속 조치입니다.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대 입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육대학생연합은 어제 부산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대 입학 정원이 줄어 통폐합으로 이어진다면 대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교대 총장들과 논의해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어버이날인 오늘은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출근길에는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이 7.9도, 대전이 5.2도, 대구가 6.1도, 울산이 8.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대구가 21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